안녕하세요. 전자기록 관리를 위한 기본 개념 이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럼 자체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국가기록원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외부의 기록관 또는 또 다른 기록관리 기관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간에 뭔가 이렇게 전자기록 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도 공유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공감대 이런 걸 형성하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를 서로 같이 이해하고 출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앞단에는 굉장히 논쟁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 전자기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놓아야 될 용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뒷부분에 가서는 주로 포맷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자기록을 잘 관리하려고 할 때 제일 좀 예민하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좀 대책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꾸 이제 사라지고 열어볼 수 없는 전자 파일들, 이 포맷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왜 그게 문제일 수 있는가 하는 거를 근원적으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30쪽에 걸쳐 열심히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자료를 보면서 진행을 할까 하는데, 전자기록 관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될 영역을 제가 좀 나열을 해보면 총 6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관리하려고 하는 게 전자기록인데, 그 전자기록이 구성되는, 전자기록을 구성하는 객체가 무엇인지 그걸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관리되는 객체는 크게 보면 메타데이터 종류하고 실제 컴퓨터 파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컴퓨터 파일을 또 한편으로는 비트 스트림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비트 스트림의 실체가 뭐냐, 그리고 이제 포맷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거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타데이터를 이해하는 거. 네 번째는 전자기록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크게 이제 목표를 주로 이제 두 가지로 핵심적인 목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진본성, 두 번째는 장기 보존, 이렇게 축약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본성 자체가 추구하는 목표라기보다는 어떤 기관에 기록물이 들어왔을 때 이거 진본 맞아? 그걸 판단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이 진본인 상태로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밖으로 내보낼 때 우리가 진본인 상태로 잘 유지했어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빙해 보일 것인가, 이런 문제죠. 우리 장기 보존은 거의 한 100년쯤 뒤에도 우리가 보관하고 있던 이 전자기록이 지금 보는 것과 똑같이 보일 것이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맷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는 장기 보존 이슈와 연관되는 그런 측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자기록 관리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록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기록관리 시스템에는 어떤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기록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걸 이제 기능 요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시대가 계속 변하고 컴퓨팅 환경도 변하고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 새로운 포맷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시스템에 잘 설계해 넣는 거, 그걸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설계한 내용으로 시스템을 실제 만드는 거죠. 만들고 기관에서 만들고 유지하면서 고도화시키면서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1번, 2번 이 두 개에만 초점을 맞춰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공 전자기록이라고 했을 때도 유형이 다양하게 많아요. 포맷으로 보면 또 굉장히 다양하고,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결제문서, 전자결제문서 유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이야기를 좀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개념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차를 전체가 이제 9개 챕터로 잡았는데, 첫 번째는 조금 기본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 용어인데 우리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 용어에 대한 공유를 좀 하려고 하고, 2부에서는 포맷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참고 사이트 올려놓은 거에는
예, 제가 이제 명지대에서 강의할 때 여기에 이제 전자기록 관리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2004년도부터 이제 각종 프로젝트 하면서 이렇게 제가 입수하거나 만든 문서들을 여기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여기서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GitHub 사이트에 제가 기록 관리에 계신 몇몇 분들에게 오늘 하는 내용 포함해서 파이썬 코딩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자료를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서의 종류와 역할. 왜냐하면 제가 전자 결제 문서를 중심으로 보겠다고 했고, 실제 국가기록원도 그렇고 저희 서울시 기록관에도 그렇고 제일 많이 보유한 기록의 유형이 결제 문서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 문서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공공기관이 업무를 할 때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업무를 한다는 건 거의 뭐 문서 처리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나 과정의 흔적, 수행 결과를 다 문서로 남기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죠. 이제 이게 기본 전제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뭐 준비도 뭐 이런 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상 1등을 할 정도로 전자정부가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런 문서들을 전자문서로 남기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전자정부법에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적으로 만들어진 문서가 굉장히 기본이기도 하고 업무상에 필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전자문서, 우리가 기록관리 입장에서도 전자문서가 되게 중요한데,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을 때는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규정, 이 세 군데에 다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전자문서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또는 컴퓨터로 작성, 송수신, 저장된, 그다음에 어디는 정보, 어디는 문서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정부법에는 표준화된 정보라고 되어 있고, 기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는 저장된 정보라고 되어 있고, 규정에는 저장된 문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종합해 보면 비슷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문서, 여기서 문서라는 말 또 쓰니까, 전자문서를 설명하면서 문서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럼 문서에 대한 정의는 어딨나 찾아보면 이 규정에 공문서란이라고 하면서 뭔가 정의한 내용에 약간 그 힌트가 있는데, 문서 해놓고 가로 열고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 특수 매체 기록을 포함한다 라고 해서, 이제 문서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그 정의 부분에 좀 불만이 많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도면이 뭔지 머릿속에 좀 떠오르시죠. 이게 뭔가 설계 도면이나 이런 도면일 텐데, 여기서 말하는 도면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자체로 종이 도면을 말하는지 전자 도면을 말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사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도면은 어떤 내용이구나, 내용적인 특징을 이렇게 용어로 잡은 것 같고, 사진은 사실 사진으로 사람을 찍을 수도 있고 풍경을 찍을 수도 있는데, 건물을 찍을 수도 있고, 이거는 사진은 카메라로 뭔가를 이미지를 포착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생산 도구와 연관된 유형으로 보이고, 나머지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전부 뭐냐면 일종의, 전자문서 빼고 슬라이드까지 매체예요. 매체. 여기서 말하는 매체란 기록이 새겨진 그 물리적인 그 대상인 거죠. 슬라이드에 새겨 넣는지, 테이프에 새겨 넣는지, 이런 거죠. 그래서 전혀 안 만든 거를 막 병렬적으로 딱 늘어놓으면서 문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든 어떤 매체이든 새겨진 그 무엇,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문서라고 하는 거고, 문서라고 하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정보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구나, 이 법적인 정의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런 상태다라는 걸 공유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고, 우리 이제 기록관리 관련된 법 그리고 시행령 쪽에는 이제 기록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공문서에도 그렇고 기록물에도 그렇고 한 가지 추가되는 문구가 뭐가 있냐면 업무와 관련하여 라는 말이 들어가죠. 공문서도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기록물도 업무와 관련하여 라고 하는 말이 일단 하나가 더 붙고요. 생산하거나 접수한 하면서 또 이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에서 서로 다른 구분자로 된 유형, 내용적 구분, 뭐 매체 이런 게 막 혼란 이렇게 막 섞여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전자기록물이라 하면서 이제 전자기록물에 대한 정의를 할 때는 아까 전자문서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저장되는 하면서 이제 전자문서, 웹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셋 이렇게 등이라고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실 전자문서라고 하는 표현 안에 모든 유형이 사실 다 포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전자문서, 웹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셋 이렇게 나열하는 셈이 된 거라서 뭐 이 전체를 조금 용어 정의를 다시 한번 좀 다듬는 작업은 필요하겠다. 서로 간에 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문서의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 그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뭐 총 6가지 종류가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결제 문서는 일반 문서류에 이제 속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제 문서에 뭐 내부 결제 문서도 있고, 뭐 대내외 뭐 문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문서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기록한다던가 전달한다던가 보존한다던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서를 기록으로 잘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전자 시대에 기록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 기록의 생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업무관리 시스템, 전자문서 시스템, 행정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기관마다 주로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 시스템 중에 하나를 쓰는 거죠. 결제를 위해서, 결제 행위를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의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행정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 행정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시스템이 다 포괄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일단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일반 문서 중에 내부 결제 문서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제라는 행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조직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그 자체를 이제 결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이크가 제가 안 껐어요. 다시 또 들어오네요. 그래서 결제를 마친 문서는, 이게 결제를 한다는 거는 이제 처음에 기한한 사람이 있고 중간에 결제하는 사람, 그리고 최종 결제자가 있는데, 최종 결제자까지 결제를 마치게 되면 이제 공문서로서 효력을 띠게 되고, 우리 기록법에서는 그 즉시 가능한 빨리 기록으로 등록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자문서 또는 뭐 결제문서라고 했을 때 그 전자문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얘를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할 대상을 그냥 전자문서, 기록 이렇게 하면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근데 관리 행위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그 대상, 객체를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좀 더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요 화면은 서울시에 홍보를 하자면 서울시에 이제 정보소통 광장이라는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open.gov.서울.go.kr 여기에 이제 서울시가 2013년 거부터 원문 공개를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제목을 넣어서 하나를 찾아보면 이런 문서를 볼 수 있어요. 보니까 마침 서울역사박물관이 국가기록원에 보낸 공문이더라고요. 이거는 보낸 공문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흔히 많이 보신 내용이죠. 어떤 문서를 만들 때 뭐 수신, 뭐 제목 이렇게 있고 본문 내용이 있고, 밑에 보면은 주무관 누가 기한을 했고 중간에 누가 결제를 했고, 그리고 기관에 대한 뭐 상세한 정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결제 문서의 본문이에요. 아래 한글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도 아래 한글로 본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첨부물이 또 하나 있어요. 첨부물의 이름은 허가 요청 자료 내역 stillcut.hwp. 그래서 얘도 아래 한글로 작성이 되어 있고, 이런 사진이
컷이 들어가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로 본다면 파일이 두 개예요. 본문 파일, 첨부 파일. 그래서 파일이 두 개, 아래 한글 파일 두 개가 있는 게 하나의 결제 문서를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파일이 두 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합니다. 어떤 결제 문서는 파일이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떤 건 10개이기도 하고, 어떤 건 엑셀이 달려있기도 하고, 파워포인트가 달려있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정보소통 광장에 이제 좀 전에 본 거는 실제 그 문서 내용들, 원문을 보신 거고, 목록에 보면 이렇게 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이 문서에는 결제 문서 본문이 있고, 뭐 필요하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허가 요청 자료 내역이라는 파일이 또 있고, 얘도 이렇게 다운 받으실 수 있고, 문서의 제목 또는 설명이 정보가 있고, 이 문서는 공개할 수 있는 문서이고, 원본은 서울시에 만들어져 있고, 제공한 부서는 어디고, 작성자는 누구고, 등록의 생산인 뭐 이런 식으로, 보존기간은 5년이고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가 있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저 정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메타데이터죠. 메타데이터. 건 전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놓은 정보. 이게 이제 메타데이터라는 거죠. 건 전체에 대한. 아까 봤던 거는 그 건의 실제 내용을 구성하는 두 개의 첨부 파일을 본 거죠. 본문 파일하고 하나의 또 첨부 파일하고. 요거는 다음 화면은 제가 이제 서울시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실제 그 문서가 만들어지는 생산 시스템에서 캡처한 화면이에요. 일단 메타데이터만 제가 캡처를 했는데, 우리 업무관리 시스템에는 이렇게 제목, 문서 번호, 과제 카드, 공개 여부 등등등, 그다음에 여기 뭐 결제 경로, 처리된 일시 뭐 이런 식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소통 광장에 원문 공개를 할 때 업무관리 시스템에 있는 이 데이터들의 상당수를 끌어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전부 다 보여주지는 않아요.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끌어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죠. 정보소통 광장에 보여주는 거는 원문 공개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데이터고, 또 서울시에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또 따로 있죠. 기록관리 시스템에 이 업무관리 시스템에 있는 기록이 이관되어 가면 이 메타데이터 중에 또 일부가 또 이렇게 카피돼서 가겠죠. 아마 기록관리 대상이 되는 거는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간 그 메타데이터들이 이제 관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본 사례에서는 하나의 전자문서 또는 하나의 공문서, 하나의 결제문서는 예시에서는 하나의 본문 파일과 하나의 첨부 파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전자문서는 본문 파일 하나랑 0개 이상의 첨부 파일로 이제 구성이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기타 등등의 데이터, 걔를 설명해주는 또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메타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보신 그 결제 문서의 본문 파일은 서식이라는 게 좀 대부분 있어요. 뭐 기관마다 서식이 좀 다를 수도 있겠으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이렇게 기한문 만들 때 서식도 표준화시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식에 맞춰서 작성이 되어 있고, 다시 한번 그 본문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결제자, 처음에 기한자, 결제자, 그리고 결제를 한 날짜 정보, 이런 정보들은 처음부터 기입된 게 아니라 결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데이터가 쑥쑥쑥 들어가 박히죠. 박혀서 문서가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타데이터이면서 어떤 데이터는 본문에 이렇게 박혀서 내용을 이루기도 한다. 그런 중첩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콘텐츠라고 하는 말을 여기 썼는데요. 사실 국가기록원에서 했던 다른 세미나에서는 제가 콘텐츠라고 썼었는데, 어떤 연구자분께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어요. 콘텐츠라고 하면 너무 헷갈린다. 그래서 저도 인정. 그래서 그냥 콘텐츠, 일반적으로 뭐 디지털 콘텐츠, 무슨 문화 콘텐츠 하는 그런 콘텐츠랑 다른 의미로 좀 구분해서 쓰기 위해서 콘텐츠라고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좋다. 콘텐츠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번 처음으로 제가 콘텐츠라고 썼는데요. 이걸 그냥 직역하면 내용이잖아요. 내용. 결국 우리가 결제를 받을 때 그 내용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본문 파일하고
첨부 파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컨텐트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텐데 걔가 존재하는 형식은 아래 한글 파일인 거죠. 그래서 컴퓨터 파일로 존재하는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컨텐트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텐데 컨텐트와 메타데이터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기록은 컨텐트와 메타데이터로 구성된다.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컨텐트에는 일부 메타데이터가 이렇게 더 추가로 들어가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챕터로 가서 지금 이렇게 본 실제 결제 문서의 존재 상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뭐라고 부를지를 이제 좀 정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용어예요. 기록건, 레코드 아이템, 그 다음에 컴포넌트, 콘텐트. 이걸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록건이 컴포넌트보다는 큰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문서 하나가 결제가 돼서 공문서가 완성이 되면 그 문서 전체를 우리는 하나의 기록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레코드 아이템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안에는 아까 본 사례로 보면 본문 파일이 있고 첨부 파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기록건 단위에서는 그 기록건의 제목은 뭐였고 누가 기한하고 누가 결제했고 그게 언제였고 하는 기타 등등의 메타데이터가 건 레벨에서 쭉 설명 정보 붙어야 되죠. 그리고 그 건 하위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 여기서 말하는 컴포넌트가 뭐냐면 본문이라는 게 있다. 첨부 1, 첨부 2, 첨부 3 해서 이렇게 하위 요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위 요소는 기록건 하나당 아까 본 대로 컴포넌트가 그죠? 하나 이상, 이렇게 전자문서를 예를 한다면 하나 이상 있겠죠.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각각의 컴포넌트는 이게 자체도 메타데이터예요. 얘는 본문. 근데 그 파일의 이름은 뭐였어? 그리고 아래 한글로 만들어졌어. 용량은 얼마야? 이런 식의 이제 메타데이터로 이제 설명이 되고요. 실제 각 컴포넌트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 내용, 콘텐트는 컴퓨터 파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 파일하고 컴퓨터 파일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주로 이제 스토리지에 저장이 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기록건에 대한 설명 정보나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항목으로 입력이 되고 콘텐트 이 자체는 실제 내용을 담고 있는 아래 한글 파일은 대부분 스토리지에 저장 매체에 저장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일단 요 세 개가 잘 구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기록관리계에 계신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은 이 컴포넌트와 컨텐트를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이 컨텐트와 컨텐트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록을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공문서를 기록관리의 대상이라고 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디지털 객체는 세 종류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기록건 레벨의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컴포넌트 레벨에 대한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실제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트, 컴퓨터 파일들. 주로 메타데이터들은 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관리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걔는 되게 뭐 여기 캠스 같으면 아마 오라클 DB로 구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콘텐트는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서버 스토리지에 뭐 나스 장비든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양태가 좀 달라요. 그걸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기록건, 컴포넌트, 콘텐트에 대한 용어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꼭 또 같이 알고 같이 좀 썼으면 좋겠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애그리게이션인데요. 애그리게이션은 뭐 저는 집합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국가기록원의 표준 중에 이 애그리게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부분이 한 부분 있어요. 메타데이터 표준에 보면은 애그리게이션 레벨이라고 해서 그 번역어는 기록 계층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애그리게이션은 이제 뭘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기록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기록건이에요. 그 건을 흐트르면 의미가 살지 않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관리 대상의 최소 단위, 의미 있는 최소 단위는 건으로 봐요. 물리적으로 관리할 때는 그 하위의 컴포넌트와 컨텐트를 당연히 다루어야 하지만 일단 의미상 건이 가장 최소 단위라고 보고 그 건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데 동일한 업무 사안과 관련된 걸 묶어 놓으면 현재 우리가 부르는 기록물 철이 구성이 될 거고 같은 기록물 철들이 매년 만들어져서 이게 뭐 좀 쌓이면 뭐 시리즈로 구성할 수도 있고
그런 시리즈들이 막 있는데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만든 기록들 전체를 묶은 걸 뭐 그룹이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밑에부터 쭉 이렇게 묶여져서 기록을 묶음한 단위들이 이제 에그리게이션들이 될 텐데 그거는 철도 있고 그 상위에 뭐 시리즈가 있을 수 있고 그 상위 그룹이 있을 수 있고 그 에그리게이션은 계층 구조를 갖게 되고 에그리게이션 레벨마다 철 시리즈 파일 뭐 철 시리즈 그룹이라고 부를 거냐 아니면 철이 아니라 뭐 카드 또는 뭐 상자 또는 뭐 그 위에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부를 거냐 거기에는 좀 자유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 많이 논의되는 게 철건 하지 말자 뭐 철 대신에 다른 에그리게이션 이름도 좀 쓸 수 있게 하자. 실제로 이제 종이 기록이 아닌 전자적으로 만들어질 때는 철 개념보다는 지금도 이미 어문관리 시스템에 단위가지 카드별로 이렇게 모여지니까 그걸 그냥 단위가지 카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에그리게이션 이름을? 뭐 되잖아요.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에그리게이션의 이름도 좀 더 기록관리 기관에서 지을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에그리게이션들을 철부터 그 상위에 묶음들을 의미하는 게 이제 에그리게이션이다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에그리게이션이랑 컴포넌트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용어들이 이제 메타데이터 표준에 보면은 기록 계층에 대해서 명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를 어디에서 어떤 계층에서 기술할 거냐,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값을 입력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얘기할 때 기록물 철의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있고 기록물 건 단위의 메타데이터, 컴포넌트 단위의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있어요. 메타데이터 표준에서. 그래서 주로 요 세 계층의 필수 메타데이터는 뭐여야 되고 선택적인 메타데이터는 뭐다 이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 또 이렇게 기술 규칙 연구 기록물 기술 규칙 표준이 또 있죠. 거기엔 레벨 오브 디스크립션이라고 하고 한국말은 똑같이 기록 계층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여기서는 디스크립션을 하는 층으로 기록물 군이나 컬렉션, 기록물 계열이 시리즈죠. 기록물 철 파일 그리고 기록물 건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물 건은 여기도 저기도 다 들어가죠. 철도 여기저기 다 들어가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데이터의 항목을 정하고 거기에 어떤 값을 넣어서 기록을 설명하는 행위가 소위 디스크립션 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메타데이터 표준하고 기술 규칙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항목이 다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표준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이렇게 두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살펴본 그 용어를 컴포넌트, 뭐 컨텐트 그 용어를 뭐 제가 그냥 정한 게 아니고 모렉 2010에서 쓰는 용어를 사실 차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뭐 해외 표준 같은 거를 보실 때도 헷갈리지 않게 그래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의 객체를 말할 때도 좀 헷갈리지 않게 서로 이제 표준화된 용어로 썼으면 좋겠어서 모렉 2010의 용어를 그대로 쓴 건데요. 지금 그림 한두 개만 설명을 드리면 뭐 이렇게 기록건들 여기서 동그랗게 표현된 게 기록건들이에요. 그런 기록건들 중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종이라고 생각되는 게 묶여서 에그리게이션을 묶이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런 에그리게이션들은 여러 계층으로 이제 묶일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 그림에 보시면 이 동그란 게 이제 기록건 하나잖아요. 그 안에 초록색 동그라미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컴포넌트들이죠. 실제 기록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컴포넌트들이 있고 요 바깥쪽에 이렇게 표현된 요거는 실제 컴퓨터 파일, 아래 한글 문서, 그러니까 본문 파일 또는 첨부 파일, 이 파일들, 요 컨텐트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는 메타데이터고 이 메타데이터 안에 실제로 컨텐트를 가리키는 위치 정보라든가 뭐 이렇게 파일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로 콘텐츠를 지칭하는 그런 정보들이 이 컴포넌트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몇 가지 그 같이 봐서 좋을 내용이 뭐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컴포넌트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 컨텐트가 있잖아요. 이 컨텐트들은 한번 기록이 성립이 되면 그 내용은 바뀌면 안 되죠.
그걸 표현한 겁니다. 모디파이 되면 안 된다. 한번 기록권으로 딱 성립이 되면 딱 고정되어야 되죠. 그래야지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 메타데이터는 추가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죠. 우리가 뭐 보존 기간이 바뀌기도 하고 비공개였다 공개로 전환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는 변경이 되기도 하고 또 관리 이력이 추가가 되면서 메타데이터가 더 늘어나기도 하지만, 이 컨텐트 자체는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거죠. 이런 정도로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기록 메타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메타데이터 전체를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하나의 전자기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로서의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메타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는 메타라고 하는 게 무엇에 대한 무엇,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이죠. 근데 기록에서의 메타데이터는 기록에 대한 데이터라고 이제 표현하면 될 것 같고, 메타데이터 표준에 보면 기록 관리에 있어서의 그 메타데이터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기록의 생산, 관리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화된 또는 반구조화된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죠. 기록 관리 잘 하게 하고 기록을 나중에 또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전자기록 시대의 메타데이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냥 설명 정보로서의 메타데이터하고 통제의 기준이 되는 메타데이터가 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가려서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설명만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그 기록권의 제목 같은 거, 그거는 사실 생산 당시부터 그냥 주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기록 관리자나 아키비스트가 더 덧붙일 수도 있죠. 제목은 생산 당시 제목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부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기록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록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인 거죠. 반면에 통제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는 그 메타데이터들 중에 이 기록의 예를 들면 생애 주기를 바꾼다거나, 뭐 이거는 내부에서만 봐야 돼 였다가 또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 뭐 열람 권한 같은 게 바뀐다거나 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말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존 기간이 5년이다 라고 하면 그는 설명 정보처럼 보여요. 아, 이 기록은 5년 동안 보존할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얘는 5년 뒤에 그럼 폐기되어야 하는 건데 얘가 생산된 게 2019년 6월 26일이었어. 그러면은 5년 뒤니까 계산이 안 되네. 2020 몇 년, 뭐 몇 월 며칠 정도에는 얘가 폐기되도록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걔를 처분해야 될 일시 정보를 메타데이터에 또 생성해서 넣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는 걔가 그때 폐기 되어야 해라는 설명 정보이기도 하지만 통제를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시스템에, 기록관리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처분 일시라고 하는 그 메타데이터를 수시로 읽으면서 기록관리자가, 그 처분 담당하는 기록관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분을 우리는 1년에 한 번 한다. 그러면 그 1년에 한 번이 되게 뭐 1월 말에 한다. 그럼 1월 말에 처분 일시가 도래한 기록들을 쭉 찾아서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때로는 어떤 뭐 기록이 굉장히 많고 많은 양을 처분해야 되는, 그리고 뻔히 이거는 처분해도 마땅한 기록이다라고 할 때는 자동 처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시기가 되면 이런 종류의 기록은 처분 일시에 도래한 기록을 자동 폐기한다. 해서 소프트웨어가 씩 돌아가지고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의 기록관리자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시키고 효율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잘 만들어 두고 소프트웨어로 엮어가지고 작동되도록 하는 거, 그게 아마 전자기록 시절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메타데이터 표준하고 기술 규칙을 보면서 제가 사실 조금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23081에 보면 다중 엔티티 모형이다.
우리가 막 이렇게 기록학 수업 받거나 하게 되면 다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로 우리가 메타데이터 표준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중 엔터티 모형으로 메타데이터 표준을 좀 확 좀 바꿔서 DB를 구축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DB를 구축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게 메타데이터야라는 걸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표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기록의 유형별로 필수적인 메타와 선택적인 메타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이제 시스템에서 확장이 좀 용이하고 그리고 각 기관마다 표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좀 융통성 있게 정의해서 갈 수 있도록 설계뿐만 아니라 시스템도 표준 RMS를 쓰는 기관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이런 구조를 좀 잘 구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생략할게요. 그리고 5번째, 전자기록 관리의 핵심 이슈. 아까 진본성하고 장기 보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04년, 2005년 즈음에 참여정부 시절에 뭐 전자기록 관리에 대해서 막 이게 뜨겁게 이제 이슈가 되고 할 때 정말 우리 기록관리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2가지 키워드가 진본성과 장기 보존이었어요. 근데 이제 키워드로는 2개지만 그냥 진본성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기록관리에서는 진보성을 어쩐다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풀이가 되어야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진보성 문제는 이 콘텐트, 컴퓨터 파일이죠. 그 컴퓨터 파일이 갖는 장점은 종이 기록에 비해서 복사하기가 너무 쉽고 편집기를 탁 열어갖고 0 하나만 딱 빼도 돈의 단위가 바뀌고 너무 이제 가공이 쉽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만들어졌던 그 문서가 한번 기록이 되면 고정돼서 먼 훗날까지 잘 가야 되는데 너무 열어서 고치기도 쉬운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 진보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일단 국가기록원 같은 곳은 많은 기관에서 기록물이 넘어오는데 이관돼서 오는데 이거 진짜 진본인 상태로 있다 온 거 맞아? 뭔가 이렇게 손을 타가지고 잘못 수정된 게 온 건데 그걸 모르고만 보관을 한다고 쳐봐요. 진짜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록이 입수될 때 얘가 진본인 거 맞아?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좀 수립하고 때로는 이관해 주는 그 기관한테 최소한 이런 요건을 갖춰야 우리가 진본이라고 봐줄 거야. 뭐 이런 걸 제시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온 다음에는 얘를 진본인 상태로 잘 보관하려면 아까 본 것처럼 이 아래 한글 파일 이거 누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보기는 해도 되지만 거기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DRM도 깔고 뭐도 깔고 뭐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 그리고 누가 기록물에 언제 접근했는지 하는 모든 히스토리 뭐 이런 걸 관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기능상 안전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어떤 기관에 그 기록물을 보낼 때 우리가 진본인 상태로 이러저러한 조치를 잘 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동안 진본인 상태임을 의심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해서 그걸 같이 기록과 함께 진본임을 그러니까 확인시켜주는 정보를 같이 보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인터파레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죠. 제가 이제 여기 URL 달아드렸으니까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컴퓨터를 사용해서 업무를 보는 일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1990년대 말부터 이거 전자기록은 종이 문서랑 너무 다르네. 이 종이는 이렇게 복사해서 똑같이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오래 걸리고. 근데 전자기록은 카피하면 금방 카피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진본인 상태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가, 기준은 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2000년 아까 말씀드린 2004년, 5년도부터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도 열심히 보고 여러 해외에서 진척된 연구 결과를 보면서 나름 시스템에 반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서가 딱 있는데, 전자문서가 있는데 이거 진본 맞아? 라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진본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그 진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이제 보고요. 진본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기록관리 기관들이 그 기록을 처음에 생산하자마자 이렇게 포착해서 갖고 있다가 다음 기관으로 넘길 때 어디 이상한 데 가 있지 않고 바로 이관에서 넘기고 바로 이관에서 넘겨서 소위 이제 체인 오브 커스터디, 그러니까 보관자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잘 보관했다는 이력을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장기 보존 과제인데, 장기 보존 과제는 이 컴퓨팅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컴퓨터의 이 성능, 그 당시에 썼던 윈도우즈의 버전, 거기에 올라가 있던 문서 편집기의 종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석글이나 훈민정음 이런 거 뭐 옛날에 이게 저도 많이 썼던 건데, 그걸로 혹시 공문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만들어진 점 확정자도 모르겠네, 잊어버렸네. 그 파일들을 우리가 지금 열어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장기 보존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장기 보존, long-term preservation이라고 했을 때, 그럼 long-term은 얼마만큼이야? 라고 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100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컴퓨터는 굉장히 빨리 변하니까 100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될 거다. 그래서 100년 뒤에도 이 장기 보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 문서를 지금 보듯이 열어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 좀 약간 어려운 문제죠. 근데 주로 이제 이 문제는 포맷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보석글이나 훈민정음도 결국 훈민정음이나 보석글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 준 컴퓨터 파일, 비트 스트림의 포맷이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가서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뷰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 국가기록원도 뭐 마이그레이션, 에뮬레이션, 인캡슐레이션 이렇게 여러 가지 장기 보존 전략을 뭐 이렇게 섞어서 쓰면서 미래에도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전자기록을 잘 열어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계시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뒷부분은 지금 이제 장기 보존 과제라고 얘기했던 게 포맷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체 포맷이 뭐냐, 그리고 포맷이 뭐길래 이런 장기 보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거냐를 주로 이제 포맷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파일 포맷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요. 조금 이런 걸 왜 보나 싶으실 수 있지만 그 조금 처음 듣는 얘기들일 수도 있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스키 코드, 이걸 아스키라고 읽습니다. 아스키 코드 이해하기 6번째 챕터입니다. 일단 우리가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모른다고 하잖아요. 비트라고 하는 형태로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한다는데, 결국 지금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전자문서를 만들게 되면 그게 0, 1의 어떤 패턴으로 컴퓨터에 저장이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포맷이 뭐고, 이런 포맷이 구식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 스트림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제 십진수, 숫자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쓰는 숫자가 십진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십진수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냐면 10가지 종류의 문자로 어떤 수량을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십진수로 표현된 어떤 숫자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죠? 340 이렇게 읽지는 않죠. 340 이렇게 읽죠. 두 번째는 5130 이렇게 읽죠. 이 마지막 건 어떻게 읽죠? 이거는 이제 큰 숫자를 다뤄본 사람만 237억 8700만 어떻게 돼요? 8765만 4345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우리는 십진수를 쓰니까 십진수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십진수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0,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10개 종류, 10개 종류의 문자를 이용해서 수를 표현하는 게 십진수입니다. 그리고 340이라고 쓰긴 했지만 이 3은 그냥 3이 아니죠. 300이에요. 300. 4는
4가 아니라 40이고 0은 0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자릿수마다 10진수의 경우에 맨 오른쪽은 10의 0제곱짜리, 그 다음은 10의 1제곱짜리, 그 다음은 10의 2제곱짜리 해서 이렇게 값의 크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만약에 340이라고 썼지만 이것의 값을 매겨라 라고 한다면 0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10 더하기 3 곱하기 100 해서 34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진수는 어떨까요? 왜 이진수를 보냐면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른다고 했고 그 0과 1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숫자를 우리가 이진수라고 부르거든요. 바이너리 넘버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0, 1 두 종류의 문자만 가지고 숫자를 표현하는 게 이진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11이라고 써 있다고 한다면 요 이제 끝에부터 끝에 1은 1 곱하기 1이 되고요. 두 번째 1은 1 곱하기 2가 되고 세 번째가 0이죠. 0은 0 곱하기 4가 되고 맨 끝에 1은 1 곱하기 8이 됩니다. 왜 1, 2, 4, 8이 되나요? 2의 0승자리, 2의 1승자리, 2의 2승자리, 2의 3승자리 이렇게 값어치가 단계별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진 숫자 1011이라고 하는 거를 10진수로 변화를 해보면 10진수는 11의 값에 해당해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기억 좀 나시죠? 진법 계산하는 거. 그래서 동일한 동일한 값에 대해서 우리는 진법에 따라서 8진수로 만든다거나 뭐 2진수로 만든다거나 3진수로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진법으로 다 변환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환하는 방법은 만약에 10진수 값이 있는데 그 값을 2진수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방법은 계속 2로 나누는 겁니다. 2로 예를 들면 뒤에 여기 40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2로 나누면 몫이 20이 나오고 나머지는 0이잖아요. 나머지 0을 써줍니다. 그게 이제 맨 끝에 있는 0이에요. 그 다음에 20을 또 2로 나눕니다. 그럼 몫이 10이 되죠. 10이 되고 나머지가 또 0입니다. 두 번째 자리에 또 0을 써줍니다. 10을 또 2로 나누면 몫이 5가 되고 나머지가 0이죠. 또 0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그 5를 또 2로 또 나눕니다. 그럼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를 여기다 써줍니다. 2를 또 2로 나누면 몫이 1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를 써줍니다. 근데 몫이 이제 1이니까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잖아요. 남은 걸 써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 100, 10,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진수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진수로 바꾸면 10, 100이 된다.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었으니까 나중에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진수로 10진수는 이진수로 다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숫자나 모든 값들은 이진수로 다 표현이 가능하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길어져요, 그죠? 좀 길게 어떻게 숫자들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6진수에 대해서 볼 텐데 16진수는 말 그대로 그죠? 16진수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컴퓨터는 모든 연산 과정이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비트 단위로 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트가 바이너리 디짓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진 숫자로 모든 정보를 처리한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아래 한글 문서나 메모장으로 뭔가 문서를 작성했을 때 컴퓨터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보고 싶어요. 어떤 비트들로 되어 있나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0101로 돼 있으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그거를 그냥 16진수로 좀 축약해서 보려고 해요. 왜냐면 16진수는 4비트가 모이면 16진수 숫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플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진수 4개가 모이면 16진수 하나가 된다. 그리고 16진수라고 하는 거는 0부터 16개 문자가 필요하잖아요.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까지 해서 16개의 문자로 값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A가 표현하는 값은 얼마예요? 10, B는 11,
C는 12, 10진수로, C는 12, 13, 14, 15 이렇게 0부터 15까지의 값을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이렇게 값을 매기는 걸로 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 비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말은 스트림 자체가 이렇게 막 시냇물처럼 쭉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를 비트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0111, 0010이라고 하는 비트 스트림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일부러 8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4개씩 쪼개 놓고 보면 요 4개의 비트 하나가 하나의 16진수로 변환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0111은 7, 0010은 2, 그래서 7, 2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트 스트림을 보려고 하는데 너무 기니까 16진수로 좀 축약해서 보고자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컴퓨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비트로 표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실제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답이 어떤 질문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yes 혹은 no예요. 또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게 true이거나 false예요. 그래서 답이 둘 중에 하나인 경우라고 한다면 컴퓨터에서는 한 비트만 있으면 그 답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린 약속을 해야 됩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자, 그 비트가 1일 때는 yes를 의미하는 걸로 치겠어. 0이라고 돼 있을 때는 no의 의미라고 보겠어.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또는 1로 돼 있으면 true인 상태라고 보겠어. 0이면 false인 상태로 보겠어. 이런 식으로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0이 어떤 의미고 1이 어떤 의미인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정하는 거다 이거죠. 만약에 여기 이제 네 종류의 과일이 있어요. 사과, 귤, 바나나, 딸기 이런 4종류의 과일이 있어요. 이 과일의 종류를 전부 다 컴퓨터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몇 비트가 필요할까요? 2비트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하면 되거든요. 00인 상태는 사과로 정하자. 01은 귤을 의미하는 걸로 정하자. 10은 바나나를 의미하는 걸로 정하자. 11은 딸기로 정하자. 그래서 4개의 상태만 있으면 되니까 2개의 비트만 있으면 00, 01, 10, 11 해서 4개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4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뭔가 이제 수학적인 연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 이제 타자기로 막 편지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타자기를 대신해서 컴퓨터로 편지를 쓰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타자기에 이렇게 보면 이제 영어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느낌표, 말줄임표 막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로 표현해서 편지를 쓰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어 문자들을 컴퓨터가 뭔가로 이제 변환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자, 영어 문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비트가 필요했을까요? 따져보면 알파벳이 26개예요. 대문자 26개, 소문자 26개 다 합치면 52개잖아요. 자, 52개의 서로 다른 알파벳이 있어요. 그거를 컴퓨터가 서로 다르게 인식을 해야 되니까 이걸 각각의 알파벳마다 비트 패턴이 다른 거를 정해주다 보면 몇 개가 필요해요. 한 비트가 있으면 우리가 2종류의 값을 표현할 수 있다. 2비트가 있으면 4종류의 서로 다른 값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3비트면 8종류, 4비트면 16종류, 5비트면 32종류, 6비트면 64종류. 자, 그럼 또 답이 나왔죠. 알파벳 52개를 서로 다르게 이제 표현하는 데는 6비트만 있으면 충분해요. 6비트만 있으면 소문자 A부터 소문자 Z까지, 대문자 A부터 대문자 Z까지 서로 다 다른 비트 패턴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타자기에 이 알파벳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의 뭐 느낌표, 물음표 뭐 이런 것도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한 7비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7비트
이용해서 모든 문자들, 그 당시에 모든 문자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 이런 건 아니죠. 영어로 된 그 타자기에 있었던 그 문자들을 다 표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머리를 좀 풀기 위해서 좀 약간 다른 퀴즈를 하나 내보면, 그 성별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성별의 종류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할까요? 이건 약간 넌센스 퀴즈인데. 한 비트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남성과 여성 두 종류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한 비트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LGBT를 고려한다면 두 비트가 필요한가? 이제 두 비트뿐이 아니지. 한 세 비트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딱히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뭐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고 보면 한 비트면 된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많은 정보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굉장한 단점, 약점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시스템을 설계할 때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는 요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우리 메타데이터도 똑같은데 이런 데이터만 담으면 될 거야 라고 해서 그것을 위한 방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현실을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에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시. 없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폭력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기도 하죠. 이거는 그냥 약간 넌센스 퀴즈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스키 코드라고 했던 게 이제 여기 실체가 나와요. 제가 링크 해드렸으니까 인터넷 되는 데서 눌러보시면 이런 표가 보여요. 이게 최초로 컴퓨터를 만들면서, 야, 컴퓨터는 0101밖에 몰라. 근데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알파벳도 표현해야 되고 여러 개를 표현해야 돼. 그러면 이 문자들을 컴퓨터 안에는 어떤 비트 패턴으로 표현할까를 정한 약속이에요. 국제 표준으로 약속을 한 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표에 따르면 숫자 0은 뭘로 돼 있습니까? 이 표를 보는데 약간 좀 해독이 좀 필요하죠. 이 표의 맨 위에 보면은 DEC라고 되어 있는 거는 데시멀의 약자예요. 10진수로 이런 값이야. 그다음에 HX라고 되어 있는 거는 헥사데시멀 16진수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16진수 값을 중심으로 보도록 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CHR 되어 있는 거는 문자, 캐릭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0이라는 문자가 있잖아요. 0이라는 문자는 16진수로 30이라고 표현하기로 정한 거예요. 30이면 3은 0011이라는 비트 패턴이에요. 0은 0000. 그 다음에 숫자 1은 31로 표현하기로 했죠. 32, 33, 34 이런 식으로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대문자 A는 뭐로 표현했어요? 오른쪽 표에 가보면 대문자 A는 헥사 16진수로 41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41. 41이면 어떻게 되나요? 4는 0100, 1은 0001. 그런 비트 패턴으로 정한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정한 겁니다. 7비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비트 패턴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씩 문자를 매핑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고 가능하면 이 아스키 코드 값에 맞춰서 모든 컴퓨터가 이 약속대로 비트를 만들기로 정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문서 편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아스키 코드 값은 지키는 형태로 비트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약속이다. 비트 패턴이 만들어지는 데는 어떤 약속이 기본적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64진수도 여러분 좀 많이 들어봤음직하고, 기록 관리하는 사람들은 64진수가 뭔지는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NEO라고 하는 거 알죠? 우리 국가기록원이 만든 장기보존 포맷, 그래서 인캡슐레이티드 오브젝트, 그 NEO 안에 그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의 기록건에 대한 메타데이터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기록건을 구성하는 컨텐트, 그 컴퓨터 파일을 그 안에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64
베이스 인코딩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64진수로 비트 스트림을 변환시켜서 넣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64진수가 이제 뭔지는 알겠죠. 아까 2진수, 10진수, 16진수를 봤기 때문에 64진수는 뭔가 문자 64개를 이용해서 그 어떤 뭔가를 표현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0부터 0, 1, 2, 3, 4, 5, 6, 7, 8, 9 대문자 A부터 Z까지 소문자 A부터 Z까지 그 다음에 더하기 표시 슬래시까지가 총 다 합치면 64개 문자예요. 그 64개 문자로 맨 앞에 0부터 63까지의 값을 쭉 매핑해서 표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64 베이스 인코딩이라는 거는 어떤 비트 어떤 내용들을 그러니까 64 진수로 변환시키는 걸 의미하는구나 하는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서 파일 덤프하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서 덤프한다는 뜻은 IT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쓰는 용어인데 실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파일 그 내용을 비트 스트림 그대로 이렇게 꺼내보는 거를 덤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실습을 좀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실습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작성하는 문서 파일들 아까 봤던 결제 문서도 뭔가 아래 한글 편집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대체 어떤 형태로 비트 스트림이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덤프를 해서 한번 보자라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문서 편집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툴이 메모장이에요. 그래서 메모장을 열어서 여기에 헬로 느낌표 I'm 24 years old 저의 소망사항이죠. 이거를 넣어서 메모장에 넣어서 한번 저장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열었고 헬로 tilde까지 지금은 이 상태는 하드디스크에 아무것도 만들어진 거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상태에서 컴퓨터가 전원이 휙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날려먹죠? 왜냐면 이거는 그냥 메모리 상태에만 어떤 값이 적혀 있는 거고 우리 눈에는 헬로 이런 의미 있는 메시지가 보이지만 사실은 이 키보드를 이렇게 딱 치면서 그 모양을 디스플레이에 보여줄 뿐이지 메모리에는 뭔가 비트 스트림으로 뭔가 막 적혀 있어요. 그랬다가 지금 메모리에만 있어요. 파일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뭐 이름을 넣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XX 이렇게 이름 넣었다 이거죠. 이 저장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화면에 보고 있던 이 내용들이 01010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져서 어딘가 저장이 됐어요. 이 과정을 메모장이 비트 스트림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만든다는 뜻에서 인코딩 하는 거죠. 없었던 0101 패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인코딩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영역에서 쓰이기 때문에 뭐 암호화를 할 때도 인코딩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영상 파일 같은 거를 만드는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영역에서 조금 다른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메모리에만 있던 내용을 비트 스트림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할 수 있고 하드디스크에는 그냥 이렇게 열어보면 그냥 0101밖에 없어요. 그걸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저장한 내용을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여기 제가 링크를 달아드렸어요. 무료로 제공해주는 덤프 해보는 소프트웨어인데 헥스 에디터라고 하는 툴입니다. 실제 설치하는 과정은 이 G 파일 그대로 실행을 시키면 여기 셋업이라는 실행 파일이 있어요. 셋업에서 뭐 그냥 next, I agree, install 하면 그냥 깔리게 됩니다. 금방 되죠. 금방 되고 여기 가보면 시그너스 헥스 에디터라고 하는 툴이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열어봅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죠. 그래서
열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파일하고 동일한 내용이죠. sample.txt예요. 여러분이 .txt라고 하는 확장자만 봐도 아 이게 그냥 메모장으로 만든 진짜 뭐 표나 뭐 이런 그림 없이 그냥 아주 심플한 텍스트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 화면에서 요 맨 왼쪽에 요거는 그냥 줄 번호예요. 여기 48부터 요 72까지가 실제 만들어진 비트 스트림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요건 뭐냐면 아 이 비트 스트림이 혹시 아스키 코드 값 같은 표준 코드 값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닐까? 라고 해서 해석해 준 거예요. 임의로 해석해 준 겁니다. 근데 정확하죠? 제가 입력한 그대로죠. 그래서 자 그럼 48, 65 그러면 48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대문자 H. 대문자 H가 48이 맞나 한번 가서 볼까요? 아까 아스키 코드 값에 보니까 대문자 H가 여기 중간에 있네요. 48 맞거든요. 소문자 2, 소문자 2는 65. 이렇게 매핑 해보시면 실제 아스키 코드 값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플합니다. 여기 메모장에는 Hello, I'm 24 years old라고 쓴 그 내용 그대로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당 요 48, 요게 4가 4비트, 8이 4비트니까 4비트, 4비트 합쳐지면 8비트잖아요. 8비트를 한 바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 바이트씩 문자 하나당 한 바이트씩 딱 정해진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구나.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다음에는 뭘 해볼 거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아래 한글로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아래 한글에서 똑같이 헬로 이 내용을 넣어서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아래 한글로 샘플 제가 만들어 온 게 있는데 여기 열어보면 똑같이 넣었어요. Hello, I'm 24 years old. 자, 그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열기 샘플 좀 다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아까는 2줄이었는데 뭔가 이게 줄이 엄청 많아요. 제가 페이지 다운해서 쭉 내려가 볼게요. 2페이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길게 비트 스트림이 만들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건 뭐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아래 한글 그 편집기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똑같은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메시지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편집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비트 스트림이 만들어진 건 다 제각각이구나. 길이도 다르고 그걸 만드는 방식도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비트 스트림의 몇몇 부분을 캡처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쭉 그 페이지를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오른쪽에 아스키 코드 값 이용해서 해석을 해보면 실제 제가 입력한 내용에 해당하는 게 보이는 중간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딘가를 가다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헬로 유저 2019 613 11 09 31 이게 뭐 같아 보여요? 해석을 해보면 이런 데이터에 해당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제가 이 샘플 파일을 만들 때가 2019년 6월 13일 오전 11시 9분 31초였거든요. 그때 샘플 파일을 만들어 저장했던 거예요. 얘가 제가 저장해서 처음 이 비트 스트림이 만들어진 시점의 정보를 자동으로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유저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제가 작업했던 컴퓨터 이름이에요. 컴퓨터 이름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다 보면 뭐 윈도우 32, 뭐 윈도우 7,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작업을 했던 컴퓨터의 환경에 대한 어떤 정보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집어넣느라고 이 비트 스트림이 굉장히 길어진 거죠. 자, 우리가 기록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 객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는
그 기록의 내용은 컨텐트는 메시지적으로는 똑같아도 그게 담겨진 컴퓨터 파일 자체는 이렇게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컴퓨터 파일이 포맷이 뭐냐라고 하는 걸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비트 스트림 이 자체가 우리가 보존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hwp 파일을 보존을 했어요. 100년 뒤에 .hwp 파일을 열었을 때 그게 저절로 열리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지금 현재 탐색기에서 sample.hwp가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딱 열어서 볼 수 있었던 건 왜 그래요? 지금 이 컴퓨터의 환경 정보에 .hwp라는 확장자는 한글과 컴퓨터의 그 오피스와 연결되는 거야 라고 하는 정보가 이 안에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확장자의 파일을 제가 더블 클릭을 하면 아래 한글 문서 편집기가 다 뜨면서 그걸 읽어주는 겁니다. 자, 읽어준다는 의미가 또 뭐냐면 인코딩된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해서 해석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정보로 사람이 내가 입력할 때 의미 있었던 그 정보들을 띄워주는 겁니다. 근데 아래 한글 문서 편집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0101일 뿐이지 그게 헬로인지 뭐 I'm 24 years old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이 비트 스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만 그걸 이렇게 읽어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아래 한글 문서에서 아래 한글만 있는 게 아니고 파일 메뉴를 열어보면 여기 문서 정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이 문서 정보에 가보면 이런 정보가 숨어 있어요. 제목은 헬로, 지은이는 유저, 날짜는 2019년 6월 13일 목요일이었고 오전 11시 9분 31초. 이게 아까 비트 스트림에서 일부 보였던 정보죠. 여러분 이거 있는 거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었나?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파워포인트, 엑셀 모든 대부분의 편집기에 가보면 이런 정보가 다 있어요. 문서 정보라고 하는 곳에. 이건 뭐냐면 일종의 메타데이터죠. 이 편집기나 소프트웨어가 관리하는 또 다른 메타데이터. 유저가 직접 입력한 것 이외에 관리해주는 메타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서 값을 고칠 수 있죠. 헬로 대신에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꿀 테야 라고 해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날짜도 오늘 날짜로 바꾸겠어. 그래서 클릭을 해주면 지금 시점 날짜로 바뀌게 돼요. 제가 이런 문서 정보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누구 거를 카피한 것에 대해서 많이 적발을 하고 했었죠. 적발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친구가 이제 제가 과제를 출력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 파일로 제출을 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 열어보면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잖아요. 문서 정보에 가봤어요. 갔더니 정말로 여기 지은이 여기에 유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명사가 아니라 되게 특별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낀 것 같은 그 파일도 열어보니까 그 지은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베낀 거겠죠? 둘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 지은이 이름이 되게 특별했던 이유가 아빠 컴퓨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뭔가 이렇게 컴퓨터 이름을 재미있게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카피했다는 게 들통이 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래 한글 파일을 여러분이 카피 앤 페이스트 하게 되면 파일 통째로 카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여러분이 고치지 않는 한 원래 파일에 있는 이 정보가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도형이라든가 뭐 내가 예쁘게 그린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리유즈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어서 그걸 카피해 오면 좋은데 슬라이드별로 카피해 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재활용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PPT 파일 자체를 카피를 한 다음에 그걸 열어서 들어가서 막 고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문서 정보는 원래 파일에 있던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뭘 또 봤냐면 어떤 파일인데 열어보니까 정말 날짜가 2005년, 2004년 뭐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카피해서
고치고 또 카피해서 고치고 카피해서 고쳤기 때문에 최초에 만들어진 파일의 날짜가 2005년 막 이런 게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어 온 거죠. 자, 이런 그 메타데이터 숨겨진, 사실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디지털 시대에 이런 컨텐츠를 관리한다고 했을 때 기록 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지점 중에 하나인데, 비트스트림 안에 이런 메타데이터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섞여져 있다는 거죠. 숨겨져 있다는 표현은 맞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임베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내재되어 있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지은이가 유저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결제 문서 본문인데 거기에 결제자 내지는 기한자는 임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메타데이터 비트스트림 안에는 지은이가 유저라고 돼 있는 거예요. 100년 뒤에 이게 유저가 진짜 지은인가? 임진이가 진짜 지은인가? 작성자에 대해서 헷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메타데이터는 DB에 저장이 되고 요 아래 한글 문서는 어딘가 저장소에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100년 뒤까지 사실은 요 메타데이터랑 요 컴퓨터 파일이랑 잘 연결돼서 보관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NEO 같은 것도 만드는 거예요. 인캡슐레이션 시킨 거죠.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야. 헤어지지 않게. 근데 어떤 계기로 메타데이터는 실종이 되고 요 컴퓨터 파일만 남았어요. 근데 그 컴퓨터 파일을 열으면 그 안에 지은이가 유저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서의 지은이는 유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결제 문서는 2019년 6월 26일 날 결제받은 문서인데, 그러면 이 문서의 기록의 생산 일자는 2019년 6월 26일이에요. 근데 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날짜가 뭐 2005년 몇 월 며칠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만들어진 게 언제야? 되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 기록 국립기록청 나라에서 2000년 초반에 이렇게 아키비스트들한테 그 고지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비트스트림 안에 임베드된 메타데이터를 클리어시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다르게 또 얘기를 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요즘 옛날에는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나 뭐 이런 걸 찍어도 사진 이미지만 있었지만, 요즘은 사진을 찍으면 그 안에 GPX 정보도 들어가고 뭐 카메라 이름, 모델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되게 많은 메타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록 관리자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비트스트림 안에 어떤 메타데이터들이 자동으로 획득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고, 때로는 그 메타데이터가 예를 들면 GPS 정보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GPS 정보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건 정확할 거 아니에요. 거의 정확한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문서 정보처럼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묻어져 들어가는 경우는 나중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클리어 시켜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런 헬로 뭐 이런 정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비트스트림 전체 그 객체 자체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안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 중에 의미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나눠야 되고, 애초부터 나중에 혼란을 줄지도 모르는 데이터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면 그거를 클리어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문서 시스템이나 업무관리 시스템의 기한기가 있죠. 기한을 할 때 뜨는 그 기한기에서는 그러니까 사전에 약속을 해서 거기서 이제 문서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할 때는 지금 봤던 문서 정보나 이런 걸 없애고 다 0000으로 클리어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줍니다. 근데 첨부 문서 있죠. 첨부 문서는 각자 업무 담당자들이 PC에 갖고 있던 문서들을 거기 업로드 하잖아요. 그것들은 그냥 각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기한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따로 그냥 PC에서 여러 가지 편집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그런 문서 정보들이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막 뒤섞여서 들어오게 되죠.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돼 보이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한글. 그렇다면 이제 주로 제가 영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인코딩 된 거 이렇게 덤프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한글이 섞인 것도 역시 당연히 뭔가의 방식으로 비트 스트림이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안녕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실습 혹시 그 집에 가서나 회사에서 해보실 때는 여기
한글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옵션에 툴에 가서 옵션에 제너럴 탭에 가서 쇼 올 캐릭터스를 일단 클릭을 잘 해주시고 보시면 메모장에 안녕이라고 썼던 내용이 이렇게 인코딩 돼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뭐 한글 문제는 컴퓨터가 이제 처음에는 영어권에서 많이 쓰였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급이 되면서 나라마다 쓰는 문자 종류가 다르잖아요. 뭐 한자도 표현해야 되고 우리 한글도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나름 초반에는 좀 약간 헷갈리는 게 있었지만 이런 문자들을 비트 패턴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표준화 작업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문자 집합에 대해서 그 표준화된 어떤 데이터 세트를 갖고 표현을 하고 있죠. 참고로 한글 문자들 기역 니은 디귿 뭐 아야어여 뭐 이런 한글 문자를 컴퓨터로 표현하고자 했을 때 과거에 좀 논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한글의 인코딩 방식을 두고서 조합형이 좋다, 완성형이 좋다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건 여기 링크 있으니까 보시되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조합형은 한글이라는 게 원래 그 제자 원리를 보면 초성,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자음하고 아야어여요 이렇게 모음하고 또 그걸로만 한 문자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종성에 또 뭐 더 붙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음이 기역 두 개가 붙어서 쌍기역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막 다양하지 않냐. 그래서 자음 하나하나에 비트 패턴을 부여하고 모음 하나하나에 비트 패턴을 부여해서 어떤 경우는 자음 두 개에 모음 하나, 자음 하나일 수도 있고 자음 두 개에 모음 두 개에 뭐 자음 세 개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들쭉날쭉 모든 문자의 조합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 완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아무리 그 조합이 가능하다고 해도 예를 들면 기역 니은에다가 야에다가 시옷 기역 비읍 이런 문자는 우리가 안 쓰잖아. 실제로 생활상에 쓰는 문자는 조합 중에 일부만 쓰잖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쓰는 완성된 초성, 중성, 종성이 다 합쳐진 완성된 문자, 우리가 실제로 쓰는 문자들만 쭉 추려놓고 거기에다가 비트 패턴을 부여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싸웠죠. 한참 싸우다가 표현력으로 보면 조합형이 훨씬 더 우수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음과 모음의 개수가 뭐 어떤 건 되게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되게 적다 보니까 필요한 비트의 수가 어떤 건 많아야 되고 어떤 건 적어도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표현하려고 보니까 비트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야. 그건 너무 좀 무리다. 우리 이렇게 저장 공간도 부족하고 한데 완성형으로 하면 딱 완성된 문자만 골라보니까 얼마 몇 개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비트를 부여하면 뭐 2바이트면 충분한데 라고 해서 어떤 편의적인 그런 관점에 따라서 완성형이 한글 표준 코드 체계로 일단 채택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회사에서는 조합형을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글의 표현력을 더 주기 위해서 뭐 있을 수 있는 모든 조합을 표현하는 게 좋다고 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 같은 거, 저항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그 내부에 하여간 IT계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이쪽 저쪽으로 나뉘어서 많이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 뭐 여러 나라의 문자를 다 포괄해서 다 표현할 수 있도록 뭐 UTF-8이라고 하는 인코딩 방식을 제일 많이 쓰고 대부분의 컴퓨터에서는 요 문자 체계를 문자 표준 집합을 다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어느 나라에 가서도 어떤 문자도 또는 뭐 어떤 문서에 여러 나라의 문자가 섞여 있어도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글이 포함된 내용을 아래 한글로 만들어서 또 열어보면 약간 표현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되게 이제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영문자는 아스키 코드 값을 활용은 하는데 한 바이트로 표현하지 않고 모든 걸 2바이트로 표현을 하는 식으로 비트 패턴을 만들고 있고 한글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좀 이렇게 독자적인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 해야 되는 내용들은 어떤 경우 어떤 소프트웨어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코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우리가 아카이브에 보관한다고 했을 때 디코딩 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비트 스트림만 보관하는 정책을 취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 완전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디코딩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보관하거나 아니면 디코딩 할 수 있는 방법, 기술적인 방법 이런 거를 같이 보관을 해야만 완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중에 하나고요.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독자 포맷, 개방 포맷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소프트웨어마다 입력된 값을 인코딩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한글 편집기처럼 자기만의 방식으로 비트 스트림을 구성을 하는, 그래서 만들어진 비트 스트림을 우리는 독자 포맷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자기만의 방식이다라는 의미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 인코딩하는지 디코딩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다 공개했다면 그건 우리가 오픈 포맷이라고 해요. 개방 포맷. ISO에 이제 표준으로 등재된 포맷들도 있죠. 우리가 기록 관리 쪽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그죠? PDF A-1 이런 거는 ISO 표준이잖아요. 그 얘기는 PDF A-1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비트 스트림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문서 내용까지 다 개방돼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자 포맷의 반대말을 굳이 꼽는다면 개방 포맷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카이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그 문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개방 포맷으로 돼 있다면 위험이 훨씬 덜해요. 시간이 지나도 먼 미래에 새로운 컴퓨터 환경에서 뷰어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기술적인 문서를 보고. 근데 독자 포맷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안에서는 .hwp 파일을 뭐 아래 한글에서 뷰어를 제공하기도 하니까 공짜로 다운받아서 열어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이 아래 한글 포맷이 좀 사장되고 사라지고 난 100년 뒤가 됐을 때는 어떨 거냐라고 했을 때 좀 이렇게 알기가 어렵죠. 알 수가 없죠. 가능성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hwp 포맷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위험하니까 뭘 해요? 보존 포맷이라고 하는 걸 변환을 해야겠다. 그래서 PDF A-1로 변환을 하는 거고, 왜 굳이 PDF A-1를 선택했냐면 그거는 ISO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든 기술적인 부분이. 그리고 현재 그 결제 문서의 본문에 이제 아래 한글이 기본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정도의 텍스트 내용은 PDF A-1로 변환했을 때 잃어버리는 내용 없이 거의 지금 보는 것 그대로를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PDF A-1로 변환을 해서 보관하기로 한 거죠. 지금 중앙정부는 온나라 문서 2.0 업무관리 시스템을 쓰고 있죠. 온나라 1.0에서 2.0으로 변하면서 변화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문서의 본문 파일이 .hwp가 아니라 .odt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ODT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ODF에서 나온 거죠. 오픈 다큐먼트 포맷. 오픈 다큐먼트 포맷에서 나온 거죠. 이 ODF도 개방 포맷 중에 하나고요. ISO 표준으로 다 채택되어 있는 거고, ODF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그 링크 해드린 것처럼 openoffice.com 이 사이트에 가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처럼 그 워드 같은 문서 만들 수 있는 거, 파워포인트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 엑셀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 액세스 같이 DB 구동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이렇게 있고 그걸 무료로 다운받아 쓰실 수 있어요. 무료로 쓸 수 있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툴을 만들어서 다 올려놨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서를 만들고 저장을 하게 되면 워드 같은 문서는 .odt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고
파워포인트 같은 종류는 ODP로 만들어지고 엑셀은 ODX로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이게 그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어 있다는 의미는 우리는 공공 영역에서 이제 업무를 하는 동안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회사에서 아래 한글 라이센스를 사서 다 PC에 깔아주니까 그냥 아래 한글로 만들고 아래 한글로 열어보고 하는 거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래 한글 쓰려면 보는 거는 뷰어 다운받아서 볼 수는 있는데 편집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야 되잖아요. 돈을 주고 뭔가 소프트웨어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또는 뭐 정부의 이제 어떤 민원을 작성해서 내야 되는데 종이가 아니라 전자문서로 민원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에 전자문서의 서식을 .hwp로만 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래 한글로만 서식을 주면 아래 한글 그 열어가지고 이렇게 내 이름도 넣어야 되고 주소도 넣어야 되고 민원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래 한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해서 정부에서도 .odt로 된 민원 서식을 같이 이제 제공하는 걸로 계속 바꿔가고 있어요. 그럼 .odt는 요 오픈오피스 같이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설치해서 열어보고 작성하고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이런 포맷 또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컴퓨팅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특히 이제 공공기관과 연관해서 민간에 계시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부가적인 돈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게 오픈오피스를 다운받았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툴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건 여기서 직접 실습해 볼 수 없어서 제가 화면을 캡처를 해놨어요. ODT 특징을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샘플.odt 파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I'm 진희임 이렇게 만약에 그 오픈오피스에서 썼어요. 쓰고 이제 저장을 하면 이건 일반 문서니까 .odt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sample.odt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 odt 파일은 열어보면 실제로는 압축 파일이에요. 압축 파일. 제가 sample.odt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zip처럼 R집으로 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폴더가 3개가 있고 파일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meta.xml 이런 것도 보이고요. content.xml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문서에 메타데이터는 요 다 메타데이터 XML에 쫙 모아서 저장을 하고 있고 내가 입력한 내용 있잖아요. 그건 컨텐트에 다 몰아놨어요. 그래서 열어보면 이런 구조예요. content.xml을 열어보면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있지만 XML 구조로 태그 정보와 함께 값들을 쭉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내용은 어디 숨었을까요? 부가적인 정보가 많아가지고 내용을 찾기가 힘드네요. 이 거의 끝에 있네요. 그래서 저희 끝에 I'm 진희임이라고 하는 텍스트 내용이 여기 끝부분에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meta.xml에는 메타데이터. 뭐 오픈 오피스로 작성을 했는데 뭐 2013년 버전이고 뭐 이 파일을 만든 시점이 2019년 뭐 6월 20일 뭐 오후 16시였고 뭐 이런 식의 메타데이터 정보가 따로 저장이 됩니다. 이게
그 아래 한글 문서 대비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까 아래 한글 문서는 그냥 하나의 단일한 비트 스트림이었고 뭔가 이 어떤 영역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뭐 헤더 정보도 넣고 문서 정보도 넣고 실제 본문 내용도 있고 하나의 비트 스트림으로 쫙 연결돼 있었다면 ODT 같은 구조는 아까 보신 그거대로 이렇게 폴더 구조로 만들고 실제 입력된 내용과 메타데이터를 완전히 구분해서 따로 XML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갖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content.xml 안에 실제로 우리가 입력한 내용 정보 다 여기에 몰려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이제 문서 정보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아래 한글 문서에서는 실제 입력된 내용을 긁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이미 분리돼 있어요. 컨텐츠에. 메타데이터 따로 분리돼 있고. 그래서 이 컨텐츠만 쭉 모으면 돼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런 비정형 문서를 분석하고자 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편한 그런 구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뭐 그 ODF 이외에도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ODF 때문에 굉장히 사실 긴장감을 가졌었어요. 2006년, 7년 요즘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ppt 말고 .pptx가 있죠. XLS 말고 XLSX가 있죠. 그게 다 뭐예요? 좀 다 다르거든요. XML 기반의 포맷을 또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끝에 X자가 들어간 마이크로소프트의 포맷도 여러분이 알지브로 풀어보면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 정보 따로, 메타 정보 따로, 스타일 정보 따로 이런 식으로 다 따로 구분해서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한 통의 비트 스트림 안에 여러 정보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막 이렇게 넣던 거에서 이제는 이 구조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봐도 알겠잖아요. 아, 여기는 내용이 있구나. 여기는 메타데이터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좀 포맷을 만드는 방식이 좀 바뀌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그 XML 기반의 그 포맷은 ISO의 표준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어쨌든 우리는 이 포맷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생산단에 대해서 뭔가 개입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중앙정부가 오디트로 다행히 가고 있는 것처럼 가능하면 생산되는 모든 컨텐트가 개방 포맷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ODT 그 구조 보신 것처럼 내용 정보랑 메타데이터랑 이런 게 이렇게 잘 구분돼서 만들어진 형태면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록 관리하기가 편하겠다. 장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중앙정부의 온나라 문서 2.0이 갖고 있는 한계는 결제문서 본문은 ODT로 만드는데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첨부물은 그냥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제문서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건 정말 껍질에 불과한 게 많아요. 거기에 뭘 시행하겠다 뭐 이런 두서너 줄 있고 실제 내용은 다 나머지 첨부 파일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실제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이제 프로프라이어터리 포맷이거나 뭐 이런 게 많고 요 껍질 중심이 되는 이제 결제문서 본문만 ODT로 간다는 게 좀 한계긴 해요. 어쨌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전자 기록 한 건이라고 했을 때 결제문서를 중심으로 본다면 본문 파일 그리고 첨부 파일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거고 기록 건 전체에 대해서 기술하는 건 메타데이터로 표현이 될 거다. 그리고 컴포넌트 각각에 대해서도 메타데이터로 표현을 하게 된다. 실제 내용이 담긴 건 컴퓨터 파일들, 컨텐트라고 부르는 컴퓨터 파일들인데 그 컴퓨터 파일들은 개방 포맷이든 독자 포맷이든 어떤 특정한 포맷으로 비트 스트림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근데 독자 포맷은 좀 위험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거를 100년 뒤에도 디코딩해서 원래 입력했던 메시지로 변환해서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기술적으로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개방 포맷은 얘를 디코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정보가 같이 표준으로 남겨지고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어느 시점에도 그 문서에 기반해서 뷰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방 포맷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록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뭔가 정책을 펴거나 혹은 독자 포맷으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늦기 전에
개방 포맷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100년 뒤에도 이 문서를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너무 늦기 전에 뭔가 이렇게 포맷을 변환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뭐냐면 DFR 정보인 거죠. 지금 국가기록원이 디지털 포맷 레지스트리를 몇 년에 걸쳐서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 포맷에 대한 정보들을 다 모아놓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아래 한글 포맷 같은 게 있잖아요. 이 포맷은 뭐 각 영역에서 예를 들면 뭐 건축 영역에서 쓰는 특수한 소프트웨어 이런 데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확장자의 이상한 데이터 세트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중요한 기록물로 아카이브에 저장이 되는 거라면 우리가 그 포맷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10년 뒤, 20년 뒤가 됐을 때 당장 못 볼 수도 있거든요. 도면 같은 거를. 그래서 이 DFR에 공공기록으로서 국가기록물로서 좀 장기간 보존해야 될 중요 기록물이 가진 포맷의 종류가 있다면 여기 등재해가지고 이건 어떤 거야 라는 설명 정보도 넣고 이거를 만들 때의 소프트웨어가 어떤 종류가 있었어 버전별로 뭐가 있었어 라던가 가능하면 이걸 디코딩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정보가 있다면 그걸 모아서 같이 보관을 해야 되겠죠. 영국 TNA 같은 경우는 프로놈이라고 하는 거를 구축해서 그러니까 포맷에 대한 레지스트를 구축을 해놓고 있고요. 드로이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컴퓨터 파일 하나 발견이 됐는데 확장자도 이상하고 뭔지 잘 모르겠어. 정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내가 컴퓨터에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다 열어봐도 안 열려. 알 수 없는 포맷이다 이렇게만 떠요. 그러면 그거를 TNA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딱 보내면 그 비트스트림의 헤더를 쭉 읽어서 혹시 등재된 것 중에 하나면 이 파일은 무슨 포맷의 뭡니다 라고 또 알려줍니다. 그런 식의 서비스를 이제 국가기록원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전자기록을 장기 보존하기 위해서는 파일 포맷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파일을 디코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함께 보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이제 장기 보존을 하기 위한 아카이브 시스템을 얘기할 때는 OAIS 참조 모형을 항상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OAIS 참조 모형에 따르면 이 아카이브 시스템에 저장되는 정보 객체는 비트 스트림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객체에 또 추가적으로 뭐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냐면 리프리젠테이션 인포메이션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비트 스트림만 갖고 있어서는 장기 보존하면서 이 정보를 다시 재현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재현을 하는데 해석해서 보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리프리젠테이션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아스키 코드 값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아스키 코드 테이블도 들어갈 수 있고 UTF-8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밖에 기타 등등 예를 들면 아래 한글 문서에 대한 뭐 기술 문서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정보의 집합체가 리프리젠테이션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고 결국 국가기록원이 구축하고 있는 DFR이 이 리프리젠테이션 인포메이션의 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파일 포맷 그 구체적인 비트 스트림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를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